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관련된 기존 입장이 되풀이 됐는데요. 시장은 여기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근도 주고 채찍도 휘두른 파월,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지 오늘은 손석구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이가 주목을 했는데 네. 파월 의장의 노 서프레이즈 발언에 시장은 일단 안도를 했습니다. 네. 뭐 월가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반응인 것 같은데 곧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유지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인식이 된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장이 청신호로 받아들였냐라고 한다면 네. 혹시나 하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1월 FOMC 이후 그다음에 CPI가 발표된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죠. 그래서 PC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시장이 두려워했던 거가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준이 신중 모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감지를 하는데 FOMC 1월 그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늦어지겠네? 횟수도 줄겠네? 이러다가 우리 지금 예상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얘기까지들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 파월이 이제 의회에서 이제 어떤 그 스토리로 풀어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 사실 이 텍스 자체만 놓고 떼 보면은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다 따왔어요.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제 인플레가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화가 되겠죠. 완화가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1월 그때 성명문을 거의 그대로 따왔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 다수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는 어쨌든 지금 2%로 가는 길이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이제 쉽지 않을 거고 중간중간 CPI나 이런 것들에서 울퉁불퉁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굳이 금리 인하를 왜 빨리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시장 발언들로 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키웠던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 여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그래도 안도를 했다라는 거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죠. 물론 여기에 더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워딩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긍정적인 워딩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휘두른 파월이라고 하셨어요. 네. 먼저 앞에 표현했던 이 당근, 어떤 의미에서 당근인가요? 네. 아까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당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좀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몇 가지는 해준 것 같아요. 일단은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금리 구간, 금리 밴드 5.25에서 5.5%에서 지금이 금리 피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거. 저는 이제 거기에 일단 당근이라고 보고 하반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이 이제 시점 계속 늦어졌지만 하반기에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금리 피크라는 말로 대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좀 시장이 안도를 했고 투자 심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좀 개선이 됐지 않았나 싶었던 거고 사실 1월 FOMC 이후에 또 CPI 충격이 강한 이후에 사실 월가 내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고개를 들었거든요. 물론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소수 의견이긴 했지만 그런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거는 시장에 안고 있는 뭔가 불안정한 그 심리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지난 1월에도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거라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애들러 이제 말했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고 시장이 그런 판단을 내린 건데 확실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회 연설에서 의회 청문회 발언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해줬다라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 최근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 펼쳐졌던 게 레리 서머스 전 그 재무장관이 했던 거예요. 그 레리 서머스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자기는 충분히 있다고 한 15%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페드워치 데이터를 봐도 금리 인상 쪽에 그 퍼센테이지가 더해지는 이런 흐름들도 계속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CPI나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그 경제 지표, 고용 지표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아직 경제는 탄탄하고 물가는 예상만큼 차가워지지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다 자칫 삐끗하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공감대로 갔다라는 거고 이전에 과거 연준이 실수했던 사례가 1990년대 사례인데 그때도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연준이 이제 그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이제 몇 차례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바로 물가가 치솟아 올라 버렸어요. 그 뒤로 다시 금리 인상 스케줄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을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큰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는 과거 전례들을 이제 보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금리 인하를 향하고 있고 데이터 역시 소프트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이른데 네. 당근도 주고 채찍도 휘두른 파월 이번에 채찍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연준의 지금 스탠스는 정해진 경로가 없어요. 네. 데이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최신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일단은 시장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좀 전 눈여겨봤던 거는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빠르고 큰 완화는 안 된다. 일단 이걸 기저에 깔고 보자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한 차례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닐 카시카리의 발언은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렇죠. 저건 이제 좀 그 장황한 설명이긴 해요. 금리를 무기한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고착된 것처럼 보인다면 결국에는 금리를 무기로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건데 무기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시장의 지금 기대치에는 완전히 어긋나는 건데 원래 닐 카시카리가 작년 12월에 점도표를 이제 내놨을 때 자기의 시나리오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2번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데이터들을 보니까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 네, 경제도 탄탄하고 근데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가니까 2차례도 많아. 한 차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냐.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고 이번에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시작만 할 것 같은 거죠. 시작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25bp씩 3차례 인하한다라는 이제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지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럼 75bp를 인하할 거라는 이 기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시점은 늦어졌지만 그래도 6월부터 뭐 이런 식의 컨센서스인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닐 카시카리 총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이러다가는 이 기대마저도 후퇴해야 된다. 2번 내에 최소한 1번 정말 시작만 하고 끝낼 수도 있구나.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이렇게 되면 지금 성장주에 투자했던 이제 이런 자금들 그 다음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채권 쪽으로 이제 최근에 투자금들이 많이 몰리긴 했거든요. 그분들의 시나리오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양쪽에 이게 많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네, 큰일이 날 수 있다. 한 방 먹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 70년대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부 전략가들은 특히 지난해 12월이랑 올해 1월 CPI가 연달아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극복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다 포함해서 고려했을 때 3월 FOMC 관전 포인트 뭘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점도표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도표를 일단 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연준이 왜 신중 모드로 이렇게 돌았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 작년 마지막 FOMC 때 파월이
2%까지 물가가 가지 않아도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시장이 환호를 한 거 아니에요. 환호했죠. 그 랠리가 사실 올해 연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불이 이제 AI로 옮겨 붙어가지고 M7을 중심으로 막 달려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중 모드로 돌아서면서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그 파월이 또 했던 것 중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힌트죠? 경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융위원회 서비스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소프트 랜딩 하고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만 말하겠다. 굳이 나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연준은.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물론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했지만 은행권 손실이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은행권 손실이 예상이 되고 이따 바젤3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그 재설정, 재논의도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섣불리 결정하기에는 모든 상황들이 딱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3월 FOMC 관전 포인트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점도표 업데이트 상에서 금리 인하수가 줄어들까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 금리 중앙값을 4.6%로 설정을 했고 그 근거에 따라서 세 차례 인하로 지금 점 찍어져 있는 점도표가 두 차례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시장 예상은 어떤 방향이 됐든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 점도표의 3월 업데이트 분이 이제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뉴욕 증시의 3월 장세 혹은 3월 넘어서 이후의 장세를 봤었을 때 지수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AI 다음 모멘텀 이제 엔비디아 빼고요. 네, 엔비디아 빼고 다음 모멘텀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사실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 주시하고 귀를 기울이는 시점인데 그런 점도표상에서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S&P 500도 5,000 포인트를 넘고 뭐 5,200으로 향을 가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뒤로 물러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6월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을 꺾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퍼센티지를 본 건 3월은 일단 95%뭐 동결로 그냥 봤고요. 5월 금리 동결이 80%. 뭐 5월까지는 계속 동결 기조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다만 이제 6월 FOMC에서 67%. 좀 낮아졌어요. 사실 70%에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 증거로 아까 채권 말씀드렸지만 채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쏠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채권 펀드의 자금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나오네요. 네. 약간 진한 파란색 선이 2024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별 누적 흐름을 이제 보여준 건데 2023 청록색 선이 2023년이에요. 좌측이 이제 그 빌리언 달러 얼마나 누적 펀드가 들어왔냐라는 거고. 와, 2024 연초긴 한데 일단 기울기가 각도가 확 높죠. 훨씬 네. 높네요. 이거는 지금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을 보고 금리 인하에 배팅 반대구나.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점도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거 불안불안해지는데 이 네. 와중에 지방은행들도 좀 걱정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파월 은행 자본 규제에 대한 변화도 언급을 했죠.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연준이 처음 제시했던 그 바젤3 자본 규제 강화안 이었는데 은행들이 되게 불만이 여기에 많았대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 SVB 사태 겨우 힘들게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자본 규제를 해버리면 은행주들 다 죽는다. 월가 은행들. 특히 이제 중형급 은행들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불만들이 되게 많았고 말로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이제 그 재논의 수정안을 내놓겠다라고 한 거지만 불만에 많이 휩싸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으로 전가가 될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 우리 바젤3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트럼프가 바젤3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바젤3 폐기해버릴 거다. 거부해버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쨌든 연준의 자본 규제 강화안이 너무 높다. 허들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젤 3 최종안이 이제 뭔가 저도 이제 막 찾아봤는데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존 대비 16% 정도는 올려라. 그럼 그 16% 자본 강화하는 것만큼은 은행이 못 굴리잖아요. 자본금으로 그쵸? 충당해 놔야 네.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한 거고 이게 해당되는 게 이제 한 30곳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데 여기에 또 이제 논점이 됐던 게 그 잠재적 손실을 감안해서 자본금을 충당해야 되는데 잠재적 손실을 계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중치를 뒀던 것. 그 문제가 됐던 거 주담대 이제 미국도 저소득층에 지급됐던 주담대에 대한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손실 날 것을 가중치를 둬서 자본금을 강화해라 라고 했으니 이제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정안에서는 대거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도 많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처음부터 쓰는 것도 뭐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대폭 수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지금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제 월가 은행들의 주가 흐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좀 팔아야 되나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에 M7이 쭉 올라갔지만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엔비디아는 그 와중에도 튼튼하지만요. 네. 이런 이유가 뭔가요? 근본적인 이유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M7 안에서 작년까지의 흐름은 같이 움직이는 네. 기조였잖아요. 보세요. 자동차 회사 테슬라도 같이 사실 갔죠. AI로 묶여가지고 뭐 자율주행이 결국 AI 아니냐. 뭐 맞아요. 다 투자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정말 AI 그 주로 묶였다고요 테슬라가. 그래서 같이 간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초기에 정리가 되고 좀 잘하는데 못하는데 구분이 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야심차게 내놓은 제미나이가 헛소리를 한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잠재적으로 잠깐 지금 또 중단했잖아요 서비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한 거죠. 애플 뭐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 매출 거꾸로지기 시작했죠. 거기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삼성이 갤럭시 S24 울트라 버전으로 이제 나온 AI 폰에 대해서 이제 나름 괜찮은 반응을 보이니까 애플 아이폰 뭐 하는 거냐. 그쵸. 이런 식의 이제 반대급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쓰는 이 비전 프로에 대해서도 물론 혁신적인 기기지만 불편함들을 호소하는 어지럽다, 무겁다, 뭐 이제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제 애플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M7 안에서도 이제 서로 차별화가 점점 더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만 빼고 엔비디아만 나홀로 독주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양상이고 메타가 좀 따라가는 구조인 거고요. 나머지 M7 안에 드는 그 종목들은 뭐 애플, 테슬라부터 해서요. 뭐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까지요. 다 주가 하락이 성과 차이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900달러가 넘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을 앞지를 수도 있다. 1000달러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게 다 그걸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주가가 더 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더 갈까? 지금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거 언제 던져야 되나? 왜냐하면 수익은 정말로 당연하죠.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났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섣불리 파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타이밍 놓치면 또 이거 낭패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주가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무게는 더 갈 것 같다라는데 무게는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의 정말 소수의 임원들은 엔비디아를 팔았다라는 이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또 큰 투자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갈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불안 심리는 계속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마다 평가가 좀 다르기는 한데 바이사이드에 있는 실제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펀드를 운영하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이게 거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높다라고 과열돼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시장이 너무 달궈져 있으니까 혼나기 싫어 산다는 거예요. 넌 왜 안 샀냐 이제 지적을 받으니까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소외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사이드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일종의 포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만 뒤처질 수 없어. 그러니까 확신은 안 가지만 일단 사야 돼.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농담으로 이제 드린 말씀이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마켓워치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M7에 있는 그 종목들의 수급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것도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 있었을 때 이게 과매수냐 과매도 구간이냐 이런 걸 본 거거든요. 당연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엔비디아는 네, 아주 극단적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애플은 뭐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정말 수급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뜨겁고 애플은 이렇게 차갑고 한다는 거를 지금 딱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분석이어서 가져 나왔고요. 그러면 과매수 구간이니까 이제 그만 꼭지점 찍었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또 거기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왜냐하면 있죠? 펀더멘털도 받쳐준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아,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AI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지금 엔비디아는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지금 주당 순이익 그 증가 율이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른 M7과 비교하면 알파벳은 17%, 애플은 7% 정도만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AI 모멘텀으로만 주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확실한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900가 굳이 이걸 높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1000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가져오신 표 50일 이동평균선 관련된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제 분석이 아니니까 오해는 네. 마시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엔비디아 주가는 개장 전부터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오르는군요. 네, $900를 넘었겠네요. 오늘도 흥미로운 분석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손석우 경제평론가님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